12번째 결혼. 첫 번째 이야기. 서머셋 모. 나는 엘솜을 좋아한다. 엘솜은 브라이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잉글랜드 남쪽에 있는 해안 휴양지로 조지 왕조 말기에 독특한 매력을 풍기는 쾌적한 도시다. 하지만 번잡하지도 야단스럽지도 않다. 내가 가끔씩 내려가곤 했던 10년 전만 해도 그 도시 여기저기에서 오래된 저택들을 볼 수 있었다. 견고하고도 으리으리하긴 했지만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았던 그런 건물들은 유럽 최초의 신사가 통치하던 시기에 지어졌으며 어느 운이 다한 조신이 자신의 말년을 보냈을 법한 그런 집이었다. 자, 여기서 유럽 최초의 신사라는 거는 당시 영국의 패션, 건축, 레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치와 방탕이 심했던 조지 4세 제위 1820에서 1830을 가리킨다. 중심가는 한산하고 활기가 없어서 의사의 자동차가 다소 뜬금없게 여겨질 정도였다. 아낙네들은 느긋하게 집안일을 했다. 그들은 푸죽간 주인이 사우스다운산의 큼지막한 양고기 덩어리에서 최고로 좋은 목살 한 점을 끊어내는 것을 지켜보며 그와 수다를 떨었고, 식품점 주인이 차 반 파운드와 소금 한 봉지를 망태기 속에 넣어주는 동안 살갑게 그의 안사람 안부를 물었다. 엘솜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 물건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쌌다. 미혼이거나 과부가 된 나이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살았고 인도 민간인들이나 은퇴한 군인들도 있었다. 휴양지 주민들은 휴가철 행락객들이 몰려오는 8월과 9월을 생각하면 몸서리를 치게 마련인데 엘솜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거리낌 없이 행락객들에게 자신들의 집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스위스 펜션에서 몇 주 동안 보통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며 보내는 것이었다. 나는 하숙집이 손님들로 가득 차고 화려한 상의를 입은 젊은 남자가 해변 산책로를 어슬렁거리고 모래사장 위에서 피에로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돌핀 호텔의 당구장에서 밤 11시까지 당구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주한 시기에 엘솜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나는 겨울철의 엘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는 100여 년 전에 지어진 바닷가에 있는 모든 집, 그러니까 네다지 창이 달리고 치장 벽토를 바른 집집마다 방을 세놓는다는 광고 전단지가 나붙었고, 돌핀 호텔에 묵는 손님들은 한 명의 웨이터와 구두 닦기의 시중을 받는 것으로도 좋겠다. 자, 여기서 네다지 창이라는 거는 건물 바깥쪽으로 활 모양으로 불룩 튀어나온 창을 의미합니다. 밤 10시에 호텔 포터가 끼견실에 들어와서 눈치를 주면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 시절 엘솜은 평온한 곳이었고 돌핀 호텔은 아주 안락한 여관이었다. 섭정 왕자가 피처 허버트 부인과 마차를 타고 와 돌핀 호텔 다방에서 한두 번 차를 마셨다는 일화도 있었다. 여기서 섭정 왕자란 조지 4세가 왕위에 오르기 전인 1810년 부왕 조지 3세가 정신 이상자가 되자 섭정법에 따라 1811년에서 1820년까지 왕세자로서 섭정을 맡아보았는데 이 시기에 그는 섭정 왕자로 불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허버트 부인이란 조지 4세가 청년 시절에 만나 비밀 결혼을 했으나 왕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조지 4세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는 바다가 보이는 2개의 침실과 거실을 예약하고 마차를 역까지 보내서 자신을 맞으러 오라는 지시사항을 적은 세커리 씨의 편지가 액자에 끼워져서 걸려있기도 했다. 여기서 세커리 씨란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리, 1811년에서 1863년의 생몰연대를 가진 분입니다. 영국의 소설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묘사에 뛰어났으며 물질 생활에 젖은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작품에는 허영의 시장, 펜데니스 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2, 3년이 지난 어느 해 11월, 나는 지독한 감기를 앓고 나서 원기 회복을 위해 엘솜으로 내려갔다. 오후에 그곳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나서 바닷가 산책로를 거닐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잔잔한 바다는 쓸쓸하고 추웠다. 갈매기 몇 마리가 해변 가까이에서 날고 있었다. 겨울철이라 돛대를 내린 돛담배들이 자갈 해변 둔덕까지 끌어올려져 있었고 해변 막사들은 우중충한 누더기꼴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시의회에서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운동 삼아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몇 명 있었다. 딸기코를 가진 늙은 육군 대령이 내 옆을 지나쳤다. 헐렁한 반바지 차림으로 쿵쿵 걸어가고 있는 그 남자 뒤로 테리어 개 한 마리와 짧은 스커트에 튼튼한 구두를 신은 중년 부인 2명과 큼직한 베레모를 쓴 수수한 소녀 1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 해변의 쓸쓸함이 어찌나 가슴에 사무치든지 하숙집들은 마치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루한 노처녀들처럼 보였고 심지어 친숙한 돌핀 호텔조차도 음침하고 황량해 보였다.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살이가 시시하기 짝이 없게 느껴지고 삶의 의욕도 뚝뚝 떨어졌다. 나는 다시 호텔 내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치고 난 난로불을 들쑤셔 불을 피운 뒤 책을 읽으며 우울한 기분을 쫓아보려 했다.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을 시간이 되었을 즈음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다방에 들어서니 호텔 손님 몇 명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충 훑어보니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은 모두 3곳이었다. 한 테이블에는 중년 부인 1명이 홀로 앉아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골퍼인 듯 보이는 붉은 얼굴에 머리가 약간 벗겨진 중년 신사 2명이 우울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네다지 창 옆에 있는 테이블에 3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첫눈에 나의 관심을 확 끌었다. 그들은 1명의 늙은 신사와 2명의 숙녀였는데 숙녀 중에 1명은 아마도 그 신사의 아내인 듯한 노부인이었고 다른 1명은 그들의 딸인 듯한 젊은 여자였다. 제일 먼저 내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은 그 노부인이었다. 그녀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품이 넉넉한 옷을 입었고 검은 레이스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손목에 묵직한 금 팔찌를 끼고 목에는 큼지막한 금 로켓이 달린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옷깃에는 커다란 금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자, 여기서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이나 기념물을 넣어서 목걸이에 다는 작은 갑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여태 만나본 적이 없었다. 중고 보석상이나 전당포를 지날 때마다 묘하게 고풍스러운 순금으로 된 엄청난 고가의 해괴한 물건들을 구경하느라 잠시 그 앞을 서성거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약간 씁쓸함이 배어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 보석들로 치장하고 다녔을 오래전에 죽은 여인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 여인들은 허리바지와 플라운스가 크리놀린의 자리를 차지하고 납작하고 챙이 좁은 모자가 포크 보닛을 몰아내던 시대를 암시한다. 자, 여기서 허리바지는 스커트의 뒤를 부풀게 하기 위해 허리에 대는 보정 속옷이고요. 플라운스는 스커트 옆에 층층으로 된 주름 장식을 의미합니다. 크리놀린이란 스커트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쓰던 말총으로 짠 딱딱한 천으로 만든 패티코트입니다. 그리고 보닛이라고 하는 거는 챙 앞부분이 넓고 앞으로 돌출된 19세기에 유행했던 여성 모자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영국인들은 견고하고 품질 좋은 물건들을 좋아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당을 가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공원 산책을 했다. 그리고 집주인이 쇠고기와 닭고기를 손수 잘라주는 12코스가 나오는 만찬회를 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숙녀들이 동석한 사람들을 위해 맨델스존의 무언가를 연주하고 신사들은 멋진 바리톤 음성으로 오래된 영국 민요를 부르곤 했다.
젊은 여자는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어서 처음에 나는 그녀가 젊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풍성한 갈색 머리는 공들여 매만진 듯했다. 그녀가 다른 두 사람과 나지막한 목소리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가 옆 사람을 쳐다보느라 고개를 돌렸을 때 비로소 나는 그녀의 옆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콧날은 곧고 우아했으며 얼굴 윤곽은 절묘한 조각 작품 같았다. 그때 나는 그녀의 머리 모양이 알렉산드라 왕후의 스타일을 따라한 것임을 알아챘다. 이때 알렉산드라 왕후란 알렉산드라 카롤리나 마리 샤를로테 루이세 율리아로서 1844년에서 1925년의 생물 연대를 가진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의 왕비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노부인이 좌우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당당히 그 방을 빠져나갔고 곧이어 젊은 숙녀가 따라 나갔다. 그때 나는 그 여인이 나이가 꽤 많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치마는 그 당시 유행하는 것보다 더 길었고 재단법도 약간 구식이어서 허리 부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옷보다 좀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었다. 어쨌거나 그 옷은 부인복이 아니라 아가씨들이 입는 옷이었다. 그녀는 마치 테니슨의 시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가냘프고 다리가 길며 몸가짐이 우아한 여성이었다. 자, 여기서 테니슨은 엘프레드 테니슨 1809년에 나서 1892년에 사망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개관 시인을 의미합니다. 애국적인 내용과 세련된 운율미를 갖춘 시를 썼습니다. 작품에 아서왕의 죽음, 인 메모리엄, 국왕 가집 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 여신들의 코였다. 그녀의 입술 또한 아름다웠고 눈동자는 크고 파란색이었다. 살집이 없는 피부는 다소 탄력이 없어 보이고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젊었을 때는 무척 고왔을 게 분명했다. 그녀는 엘머 테티마가 즐겨 그렸던 절묘한 균형미를 가진 로마 여인들. 다시 말해서 고대 로마풍의 드레스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습은 지극히 영국적인 여인들을 연상시켰다. 자, 여기서 엘머 테티마는 네덜란드 태생의 영국 라파엘 전파 화가로서 1836년에 나서 1912년에 별세를 한 고대 문명의 이상적인 면모를 정교하게 재현하려는 작품을 주로 그린 화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 파우스트와 마거릿, 로마 가족, 봄, 모세의 발견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5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는 경구에나 남아있는 완전 무결한 미인형이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매장되었던 고대의 조각상을 찾아낸 고고학자가 된 심정이었다. 마치 뜻밖의 고대의 유물을 발견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수천 년 전보다 바로 그저께 일이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노신사는 두 숙녀가 자리를 뜰 때 일어섰다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웨이터가 그에게 맛이 강한 포트와인 한 잔을 갖다 주었다. 노신사는 와인 냄새를 맡고 한 모금 마신 후 혀 위에서 굴려가며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노신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는 풍채가 당당한 자기 아내보다 키가 훨씬 더 작았고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통통하게 살집이 있었다. 그의 회색 곱슬머리는 보기 좋게 손질되어 있었고 주름살 가득한 그의 얼굴에는 어렴풋이 유머러스한 인상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고 네모나게 각진 턱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옷차림은 다소 지나치다 싶을 만큼 화려했다. 검정 벨벳 재킷, 낮은 컬러의 주름 장식이 있는 셔츠, 그리고 검은 넥타이에 폭이 무척 넓은 연미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옷차림을 보면 사람들은 어렴풋하게나마 복식이 가지는 영향력을 느끼게 된다. 그 노신사는 신중하게 포트와인을 마시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느린 걸음으로 다방을 나갔다. 나는 호텔 로비를 지나다가 그 유별난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호텔 숙박자 명부를 쭉 훑어보았다. 거기서 40여 년 전 여학교에서 배웠을 법한 필체로 에드윈 세인트 클레어 부부와 포체스터 양이라고 쓴 글이 내 눈에 띄었다. 그 아래에 런던 베이즈워터 랜스터 스퀘어 68번지라는 주소가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임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래서 호텔 여지배인에게 세인트 클레어 씨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지배인은 런던의 주요 인사일 거라고 대답했다. 나는 당구장으로 들어가서 잠시 당구를 쳤다. 그런 다음 위층 내 방으로 가려고 호텔 라운지를 통과했다. 얼굴이 붉은 두 신사가 석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중년 부인은 소설책을 펼친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 그 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포체스터 양은 바쁘게 술을 놓고 있었으며 세인트 클레어 씨는 신중하나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들 곁을 지나가면서 그가 황폐한 집을 읽고 있음을 알아챘다. 자, 여기서 황폐한 집이란 찰스 디킨즈의 9번째 작품으로 1852년부터 1853년까지 20권의 분책으로 매달 출간되다가 1853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디킨즈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지며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플롯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날 나는 주로 독서와 글쓰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에 산책하러 나갔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해안 산책로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날이 전날만큼 춥지 않고 공기도 상쾌했다. 달리 할 일이 없었던 나는 저 멀리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남자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행색이 추레하고 몸집은 작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얇은 검정 외투를 입고 약간 찌그러진 낡은 중산모를 쓰고 있었다.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걸어오는 모습이 꽤나 추워 보였다. 그는 나를 흘낏 쳐다보며 내 앞을 지나가다가 몇 걸음 안 가서 주춤하고 서더니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내가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오면서 한 손을 호주머니에서 빼서 자기 모자를 살짝 만지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가 달아해진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형편이 어려운 호라비이거나 나처럼 독감에 걸렸다가 회복 중인 회장자이겠거니 짐작했다. 여기서 회장자는 남의 장례식에 돈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이랍니다. 저 실례지만 성냥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러지요. 그는 내 앞에 앉더니 내가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는 동안 자기도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를 찾았다. 그는 작은 골드플레이크 담뱃갑을 꺼내더니 이내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이고 이런 낭패가 담배가 한 개비도 없네요. 내가 한 대 드리리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담배 케이스를 꺼내서 권하자 그가 담배 한 개비를 집어갔다. 금인가요? 내가 담배 케이스를 닫을 때 그가 케이스를 톡톡 치며 물었다. 금이죠? 저는 그런 물건 절대 간수 못해요. 지금까지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다 도둑 맞았지요. 그의 침울한 시선은 수선이 필요할 정도로 몹시 낡은 자기 부츠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길고 가느다란 코와 담청색 눈을 가진 몹시 여위고 키가 작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나쁘고 주름살도 많았다. 나는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35으로 보이기도 하고 60살로 보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하찮은 존재감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다만 누가 봐도 가난한 행색임은 분명했지만 단정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그는 체면을 차리고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는 회장자가 아니라 최근에 아내를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 위해 관대한 고용주의 허락을 받고 며칠 쉬러 온 어느 변호사의 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여기 오래 머무르실 건가요? 그가 내게 물었다. 열흘이나 2주 정도요. 엘솜은 처음이신가요? 전에도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곳을 잘 알지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해변 휴양지 중에서 제가 한두 차례 가보지 않은 곳은 거의 없는데 엘솜보다 나은 곳은 찾기 힘들지요. 여기서는 아주 품위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제 말은
엘소에는 야단스러움이나 저속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즐거운 추억이 있는 곳이랍니다. 저는 지난 시절의 엘솜을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세인트 마틴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었지요. 그렇군요. 나는 건성으로 대꾸했다. 아주 행복한 결혼이었답니다. 참 잘 됐군요. 내가 말했다. 9개월, 그 결혼은 9개월 정도 지속되었지요. 그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사실 그의 말에는 다소 유별난 구석이 있었다. 그가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으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히 예상되는 나로서는 기대감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다음 말이 궁금하긴 했으므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건 제 취향이 아니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해변 저 해변을 돌아다니다 보냈지만 성수기 때는 오지 않는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기는 겨울이지요. 겨울 해변은 좀 쓸쓸하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검은 장갑을 낀 자기 손을 내 팔에 얹는 것이었다. 쓸쓸하죠. 그리고 쓸쓸하기 때문에 포근한 햇살 몇 가닥도 크게 환영을 받는 거고요. 나는 그 말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팔에 얹었던 손을 거두면서 일어섰다. 선생님 시간을 너무 오래 빼앗기 전에 일어나야겠습니다. 선생님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벗어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터벅터벅 걸어갔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기에 나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핀 호텔로 돌아갔다. 내가 널찍한 호텔 입구 계단에 이르렀을 때 말라빠진 말 2마리가 이끄는 사륜마차 한 대가 멈춰섰다. 그리고 그 마차에서 세인트 클레어 씨가 내렸다. 그는 중산 모자와 실크 모자의 결합이 낳은 실패작처럼 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조카딸이 마차에서 내리도록 손을 잡아주었다. 짐꾼이 담요와 방석을 들고 그들을 따라갔다. 세인트 클레어 씨가 마부에게 마차 싹스를 주면서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라고 지시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세인트 클레어 씨 가족이 내일 오후에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 자동차를 타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